여러분께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 한태국 청취자분께서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직접 들은 경험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인데요. 삼촌분께서 수판부리주에 있는 한 공장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겪게 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10점 만점에 11점을 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1점을 더 얹어준 이유는 처음 이 사연을 읽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취자분들께 11점짜리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은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이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공포와 끔찍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부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은 잭이라는 가명을 쓰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잭 씨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100% 실화이며 약 50년 전 자신의 삼촌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삼촌은 수판부리에 있는 한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서 공장까지 가는 길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았고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어 공장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힘든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었죠. 매물로 나온 그 공장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거대한 규모의 당면 공장이었는데 부지가 매우 넓고 나무가 많아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삼촌은 그곳을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특히 공장 정면에 있는 축구장 절반 크기의 연꽃, 연못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가로 세로 3m 크기의 수상 가옥 같은 정자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삼촌이 도착하자 원래 공장 주인이 나와 공장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당면을 생산하던 곳이고 저곳은 다른 작업을 하던 곳이라는 식으로 공장 전체를 둘러보게 해주었죠. 삼촌이 공장을 매입하기로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약 인수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할지 등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본 삼촌은 그 자리에서 공장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지러 다음날 사무사콘에 있는 숙모님 댁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판부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너무 저물어 돌아갈 차편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주인이 호텔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호텔에서 자고 싶지 않다며 공장 앞 연꽃 연못에 있는 정자에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하룻밤 묵어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 공장 주인은 어딘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며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하룻밤만 자게 해주세요. 밤 풍경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어쩌면 나중에 공장 뒤편에 작은 집을 짓고 살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를 살 건데 하룻밤 시험 삼아 자보는 게 뭐 대수겠어요. 공장 주인은 정말로 그가 거기서 자는 것을 원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 근처에 편안한 호텔도 있어요. 여긴 불편해요. 온수도 안 나오고 호텔처럼 편의시설도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삼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발요. 여기서 자게 해주세요. 그는 계속해서 간청했고 결국 공장 주인은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 후 공장 주인은 삼촌을 데리고 나가 밤에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 음료수와 음식 같은 것들을 사주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다 산 후 공장 주인은 삼촌을 공장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삼촌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저씨, 만약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못 들은 척, 아무것도 못 맡은 척 조용히 계세요. 그럼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삼촌은 에이, 사람 놀리지 마쇼. 그런 걸로 겁주지 말아요. 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주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그 진중한 표정을 본 삼촌은 웃음을 멈추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조용히 있도록 노력하죠. 괜찮아요. 괜찮아. 나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해요. 익숙합니다. 그 후에도 공장 주인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올라타 공장을 떠났습니다. 수만 평에 달하는 넓은 공장 부지에는 이제 삼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공장 주변에 희미하게 남아 불이 켜졌습니다. 삼촌은 정자 한가운데에 사온 물건들을 내려놓고 음식을 펼쳤습니다. 이것저것 포장을 뜯어먹으며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는 연못의 경치를 감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은 정말 넓었고 사방의 풍경도 아주 멋졌습니다. 밤이 되니 차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귀뚜라미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삼촌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내일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 공장 위로 해가 뜨는 걸 보고 어서 숙모님께 가서 돈을 받아와 이 공장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먹고 마신 뒤 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몇 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삼촌은 마치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팔과 다리를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팔을 만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팔을 흔들었고 다리를 만지면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팔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날 밤 그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만 하면 부드러운 손이 계속해서 그의 팔과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느껴진 감촉은 달랐습니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팔을 잡은 손은 거칠고 단단했으며 마치 남자의 손처럼 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단순히 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칠고 단단한 손이 그의 팔을 아주 세게 쥐어짰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결국 참지 못하고 팔을 휘두르다가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가 누워있던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쥐어짜였던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검지, 중지, 약지, 그리고 엄지손가락 모양으로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닿았던 손목 부위는 축축한 액체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다른 쪽 손으로 팔에 묻은 액체를 닦아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팔에 묻어있던 액체에서는 썩은 쥐 시체 같은 역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속으로 설마 쥐가 내 팔을 물어뜯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은 원래 한번 잠들면 깊이 자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왜 팔이 젖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장 주인은 아침 5시에 사람을 보내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삼촌은 시계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3시, 4시, 5시,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데리러 오겠구나. 그는 더 이상 자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다시 쥐에게 팔을 물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는 공장 주인이 떠나기 전에 남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리가 들리거나 냄새가 나도 조용히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것이다. 그가 담배를 피우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자 뒤편에서 마치 물에 젖은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퍽거리는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 누군가 정자 뒤 연못에서 막 나온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연못에 사는 물고기 소리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바람을 타고 역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마자 삼촌은 아까 팔에 묻은 액체에서 났던 냄새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쥐에게 물렸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 냄새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썩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풍겨왔고 동시에 팔에 묻어있던 액체의 냄새도 떠올랐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흐느끼며 우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은 깜짝 놀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자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몰래 엿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자 뒤편 바닥에는 거대한 살덩어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상상이 잘 안 되신다면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삼촌이 본 그 살덩어리는 마치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바구니에 담아 물에 가라앉혔을 때 시체가 물에 불어터져 거대한 살덩어리처럼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런 살덩어리가 2개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살덩어리는 물에 불어터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두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삼촌이 본 것은 똑같은 상태의 시신 두구였습니다. 시체는 썩어서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머리, 팔, 다리, 살덩어리들이 한데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이 남자 1명과 여자 1명의 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 살덩어리 위에는 짧은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머리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넓게 퍼져 있는 해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것은 2머리가 서로 마주보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며 흐느끼며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2개의 머리가 천천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구르더니 마침내 2머리가 모두 삼촌이 서 있는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후 그가 보았던 남녀의 살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천천히 몸을 움직이더니 기괴하게 뒤틀린 팔다리로 썩은 몸뚱이를 끌며 삼촌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남녀의 머리도 그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는 도망쳐, 도망쳐라고 명령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도망쳐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며 몸부림쳤습니다. 마침내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더는 못 있겠어, 더는 못 있겠다고 라고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정자 앞쪽으로 돌아가 육지와 연결된 나무다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첨벙하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빨리 육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가 다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와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채로 보니 조금 전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썩은 시체의 손이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손은 그의 다리를 꽉 붙잡고 있었고 그가 넘어지면서 손은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그의 다리를 붙잡은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 몸을 일으켜 다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보니 잘려나간 손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도망쳐 나온 그 썩은 시체들이 천천히 물 밖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썩은 시체 냄새가 지독하게 풍겨왔고 바람이 그 냄새를 그의 코로 실어 날랐습니다. 남녀의 시체는 2개의 머리를 한 채로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두려움에 질린 삼촌은 아무 짓도 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 돌아가서 너희를 위해 공양을 올려줄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살려달라는 듯 2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나한테 오지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제발 나를 내버려둬. 그러자 그를 향해 기어오던 남녀의 시신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의 머리가 예전처럼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자의 머리가 말했습니다. 도와줘. 우리 대신 죽어줘. 그 순간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의 틈새에 손을 걸고 필사적으로 기어가며 목숨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시체들은 삼촌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남은 손을 이용해 그를 물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삼촌은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여기서 죽는 거구나 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믿는 신성한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체들이 그를 물속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 그는 다리의 틈새에 몸을 걸치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 귀신들이 자신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버텼지만 그들의 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물속으로 끌어내리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신 죽어줘. 우리 대신 죽어줘. 대신 죽어줘. 그들의 힘에 맞서 버티던 삼촌은 자신이 매우 존경하는 프라로이 사원의 루앙따슈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루앙따심 스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자비로 이 아들을 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악령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스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기던 시체들의 힘이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기어나와 손으로 몸을 지탱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찬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삼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스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육지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체들은 그를 쫓아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마치 육지로는 올라올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리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 왜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야? 이 대머리 죽놈아. 그 순간 그들의 비명과 욕설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은 그 순간 루앙따 스님께서 자신을 구해준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정자 위에 남아있는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들을 챙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장 밖으로 나와 정문 앞에서 운전기사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운전기사가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삼촌은 운전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나 좀 도와서 짐 좀 챙겨줘. 그가 운전기사와 함께 짐을 챙기러 들어갈 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왜 공장 정문 앞에서 계셨어요? 사장님, 되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경적을 울려서 깨워야 하나 생각했는데요. 그때 삼촌이 말했습니다. 나 한숨도 못 잤어. 운전기사는 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삼촌이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주변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맴돌았다고 합니다. 가방과 짐을 모두 챙긴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운전기사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삼촌이 무엇을 겪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삼촌은 그에게 이 공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한테 들었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어서 말해봐. 네가 말 안 해도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러자 운전기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이 공장을 지을 때 남자 인부와 여자 인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그 정자에서 몰래 바람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두 사람의 밀회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둘은 너무 놀랐고 남자가 급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자가 극심한 질경련을 일으켜 남자의 성기를 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상태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여자도 함께 끌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는 자세 그대로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신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두 사람의 시신이 물에 불어터진 채 정자 밑에 떠올랐습니다. 그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공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공장 인부들은 계속해서 귀신을 보게 되었고 결국
아무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삼촌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 공장은 안 사겠어. 그냥 돌아갈래. 다시는 여기 안 와. 삼촌은 운전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자네 사장님께 전해주게. 내가 공장을 살 수 없게 됐다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잭씨는 삼촌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도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삼촌은 아직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봐라. 그날 밤 내가 살아나오지 못했다면 그 두 놈 대신 내가 죽었을 거야. 삼촌은 그날 밤에 일어난 일 때문에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 다른 공장을 알아보러 다닐 때는 절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형을 데려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절대 공장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당면 공장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호텔에서 잤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공장에서 하룻밤 자겠다고 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공장이 마음에 들었고 꼭 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먹고 자야 할 텐데 뭐가 무섭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겪었으니 말입니다. 만약 그가 공장을 산 후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이전 주인은 절대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공장을 사기 전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났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 거대한 당면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부디 정확한 위치를 댓글로 남기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공장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지금은 무슨 공장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특징은 공장 정면에 거대한 연꽃, 연못과 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수판부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공장에 연꽃, 연못과 정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당면 공장이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니 그 영혼들도 이제는 모두 좋은 곳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은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10점 만점에 11점을 준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썩어 문드러진 남녀의 살덩어리를 상상하니 정말 끔찍하네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혹시 다음에 15점, 20점짜리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 들려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수판부리에 사는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이나 당신의 친구가 바로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